지난주 제1편에 이어 오늘은 제2편 아는 만큼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객관적인 존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관적인 어떤 감상의 형태로 존재한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은 어른의 심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무신론과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떠신지요? 의원님도 21세기판 니체 같은 분이십니까? 매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하시는지, 영어로 말씀하시는지, 한국말로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화기도 충분히 가능할 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일부라도 음성 녹음을 해둘 만도 할 텐데,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으나 현대에 와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에 잡히는 그런 존재이든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데 반해서 영어권 사람들은 Go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야훼, 어디서는 여호와, 어디서는 엘로힘, 어디서는 알라, 어디서는 천주, 어디서는 상제, 이렇게 호칭들도 각각 다르니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되돌아가시는 것 아닐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얘기는 울고 웃고 질투하고 자기를 안 따른다고 천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구닥다리 옛날 버전이 속 좁은 민족신은 죽었다 하는 얘기고, 이는 어느 일면에서는 서구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신에 대한 반감의 표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을 얘기하면서 어느 좁은 지역에 한정되거나 어느 좁은 집단의 의식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순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그런 신이라면 당신이나 시크한 믿어라 하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인다 하시면 여전히 주관적이시고 어떤 객관적 존재로서의 신은 없다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신이 없으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인간 각각 개인들에게 자유도 좋지만 어떤 규율,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하는 어떤 제약도 있어야 인간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요? 성선설, 성악설을 따질 건 없지만 인간들 그냥 교육 없이 내깔겨 놔뒀다간 늑대 수준과 비슷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좀 계셔야 하지 않나요? 그 유명한 독일의 칸트라는 철학자가 리교시 말대로 요청되어지는 신 얘기를 하였지요.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자라든가, 그런 거 한 사회 안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떤 양아치가 동네 휘 젓고 다니면서 아무나 두들겨 패고 돈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하고 혼자만 여자 100여 명씩 거느리고 한다면 봉건제 국가에서 왕이란 인간들 상당수가 이 지경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무슨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아줄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법 정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요청되어지는 신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런 요청되어진 신이 근대 서구 사상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더 야만적인가요? 아니면 동양 사람들이 더 야만적인가요? 이런 야만의 풍토가 더 많으니까 반대급부로 법이 더 일찍 발달하게 되고 요청되어지는 신 개념도 일찍 나왔던 거 아닐까요? 야생적이라는 말과 야만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많은 차이가 나죠. 동서양 가운데 어디가 더 야만적이었느냐 하는 얘기는 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경, 정착축들은 비교적 성질이 초식동물들처럼 유순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마민족들이거나 해양민족들, 산악족들은 상대적이지만 좀 거친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마민족들이 무역상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의 식량 창고를 터는 그런 약탈적으로 발달한 것이 큰 문제였지요. 지금도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을 최고 영웅으로 대접해 주잖아요. 역사를 한 단면으로만 배워서 그런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 알렉산더라든가 진시황, 징기스칸, 콜럼부스, 나폴레옹,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틀러, 스탈린 이런 인물들의 사람들이 쉬 감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라는 것도 그 경계가 수시로 변하고 흥망성쇠가 파란만장인 게 보통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이 있고 국가에 속한 한 시민으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도 엄청난 운명의 차가 있을 것입니다. 개들도 에어컨 속에서 사는 상팔자가 있고 보신탕이나 가야 하는 개팔자가 있듯이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는 것도 한 복이다 싶습니다.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어떤 운명은 피해야 할 운명일지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스님들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묻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부모하고 국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태어나지요. 배우들에게 배역이 주어지듯 누구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누구는 누구네 마님 몸종으로, 그러니 운명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 말라 소리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많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현실을 속이는 한간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열심히 길을 닦고 아들 때 도로에 포장을 잘 해놓으면 손자 때 그 길로 손님들이 와서 가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오랜 세월 이렇게 업장을 쌓은 것이 빛을 발하고 힘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공짜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오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선대로부터 무능하고 게으르면 거기서 좋은 씨가 나오긴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좋은 선업을 많이 쌓아야 후손이 복받는다 하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해서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살 수도 있고 과거 50여 년 전과는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꼭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프랑스 사람도 되고 영국 사람도 되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도 한국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에 조선족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젠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생존권, 생활권,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못하겠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 참다운 세계 선진 시민으로 사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격변이라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광폭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세워질 때 로마 구 주변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나톨리아 지역을 둘러싸고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등이 있었고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쳐들어가는 대전투들이 있었고 동양 쪽에서는 고구려와 수당나라 사이의 싸움들, 거기에 또 전 유럽과 중동까지 휩쓴 십자군 전쟁이라는 피비린내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큰 전쟁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럽 내에서는 100년 전쟁, 장미 전쟁, 30년 전쟁 등이 끊이질 않았고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아시아권에 와서 아편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나폴레옹 전쟁,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국의 국공내전, 스페인 내전, 6.25 한국전쟁, 9.11 테러 등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 모두를 소개하면 하루도 포탄 소리 안 나는 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일기예보를 보듯 어디선가는 늘 먹구름이 끼고 토네이터와 태풍이 몰아치고 세계 곳곳이 분쟁으로 우르는 꽝꽝 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앞으로의 100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 대란도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과 러시아 사이도 일촉즉발이고 중동과 미국도 언제 또 터질지 한국 남북 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두 화약과 앞에서 재롱잔치하고 노는 그런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물리학을 하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라고 말하고 저 티끌만한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저 창백한 푸른 점이 우리들의 고향 지구라니 참 저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점을 둘러싸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정복자가 되었느니 하고 큰 소리치고 이러한 부질없는 오만과 탐욕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고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 경전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간 그동안에 저 수많았던 생명체들 가운데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그런 생명체는 우리 현대 인류가 최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과거 인류들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신인류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처럼 공중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최초의 사람들이니까요. 칼 세이건과 같은 사람들, 허블과 같은 사람들,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새로운 인류라 할 수 있겠죠. 칼 세이건은 우리 시대의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식이 칼 세이건 이전과 칼 세이건 이후로 나눠진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니까요.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브루노 같은 사람들이 길을 깔아준 거고, 아인슈타인, 허블, 호킹과 같은 사람들이 도로 포장을 한 것이라면, 그런 바탕 위에서 칼 세이건, 닐 타이슨, 브라이언 그린 이런 후세대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데는 유리공업을 통한 렌즈의 개발, 이 렌즈들로 만들어지는 현미경과 망원경, 전파 망원경들이 있었고, 태양계 바깥까지 달려나가는 우주선의 개발, 이를 가능하게 지원하는 케네디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 미 의회의 지도자들, 나사에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 학자들, 이런 연합팀목이 있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에 과학자들, 기술자들, 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회의들을 하는데, 주먹구구를 한다든가 우주선들의 비행기들을 못 맞춘다고 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경우 무인 우주선이라면 엄청난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고, 유인 우주선이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우주인들이 생명이 이태로워지겠지요. 지구에서 너무 멀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통화하고 정보들이 정확하게 교환되고 하는 장면은 정말 옛날을 기준으로 하자면 신들끼리 대화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인간 문명이 정말 대단하다 감탄이 나옵니다. 과학적 엄밀성이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나라나 대학, 연구소들은 그 자체로 이미 평가들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창피할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게 정말 궁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비교될 수 있는 나라들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뒤늦게 공부에 뛰어들어 성적이 부쩍 올라간 기대주라 할 만하죠. 특히 한국이 전자공업 강국이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저는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은 기초과학이 아직 많이 약합니다. 그것도 해방 전후와 비교할 땐 많이 성장했지만은 솔직히는 구석구석 아직도 약하다 봐야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계속 좋아지겠지요. 한국의 학자들은 몇 가지만 고치면 금세 좋아질 거예요. 핵심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하라는 문제인데,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학자들이 아직 수가 좀 적다고 저는 봅니다. 최재천 교수가 얘기하는 통섭이라는 말을 이제야 알아듣는 정도이니 그만큼 응용력에서는 뒤처졌다 하는 얘기지요.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테마는 사회 전 분야에 퍼져야 할 테마입니다. 주목구가 어느 범주에서는 맞는데, 이 주목구 부분을 좀 다른 이론으로 퍼지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엄밀성과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 전체가 엄밀한 과학주의로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이룬 성과도 곧 추월당하거나 베네수엘라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느덧 8가지 큰 세계를 세 바퀴 돌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실 적에 저희들이 잘 따라오는지요. 이러한 인식 구조를 갖기까지 적지 않은 책을 읽으셨고 영향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이라는 것은 수면제다 이런 감각으로 살아왔거든요. 책들을 읽으라 치면 왜 이렇게 말들이 어려운지 좀 쉽게 쓰면 안 될까요? 어쨌든 그동안 영향받은 읽기 좋은 책 10권 정도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들이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지요. 많은 책들이 번역서이다 보니까 어려운 책들이 많지요. 저자가 처음부터 어렵게 쓴 것이냐, 아니면 번역자가 멋 좀 부리려 어려운 어휘들을 살짝 끼워 넣은 것이냐, 이런 게 문제인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써버릇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겠지요. 요즘은 우리나라 저자들 가운데서 대중들을 위해 쉽게 쓰는 필자들도 많아져서 책을 고를 때 몇 장 넘겨보면 술술 읽히는 책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삼성출판사에서 만든 대세계의 역사 12권짜리 전집입니다. 저는 대단한 역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책은 정말 문체가 아주 쉬워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같은 때에 차에다 싣고 가서 한 일주일 열흘 푹 독서만 하고 나오는 그럴 만한 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권장할 만한 책입니다. 아주 잘 읽힙니다. 다 읽고 나면 갑자기 세상이 훤해집니다. 아, 이제 나도 뭘 좀 하는 대가가 되었다 하는 느낌이랄까? 두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각 전공 분야별 개론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개론이라든가 언어학개론, 물리학개론, 역사학개론, 심리학개론, 정치학, 경제학개론처럼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 분야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 놓은 개론서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하루에 한 권씩 대충이라도 훑어보는 습관을 권하고 싶지요. 자세히 다 안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론서만 봐도 아, 어디까지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학 대중화를 위한 평론가들의 저서에는 빌 브라인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같은 좋은 책도 있어요. 요새 유행 작가가 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도 어렵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이죠. 최근에 발간된 도올 김영옥이 쓴 동경대전도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도올의 글에는 상당 부분 보편적 인류애가 녹아있는 글들이 많아서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부분에 와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특한 정세관들도 있으니까 골라서 읽으시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책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으니까 책방에 가셔서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것부터 천천히 읽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계실 때에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인 과학기술연구회 회장으로 일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대학계의 전공은 주로 인문학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사이인가에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하는 과학대중운동가처럼 활동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가능해지신 것인지요? 주 전공이 언어, 철학, 신학 이런 방면 아니었었나요? 서양 문명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정히 따지면 현재의 서양 문명은 물질 과학 문명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것처럼 서양 문화 저변에 로마화된 기독교 문화가 깔린 것뿐이지,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 가장 반대했던 서양 합리주의 근대 정신이
서구 문명을 배태시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반로마 교황청주의가 강한 나라들이 서구 현대 과학 문명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그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로 연결시키려는 막스 베버 같은 논지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과학 물질 문명과 기독교가 완전히 상극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견해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냉정히 따지고 보면 로마 교황청주의와 현대 과학 물질 문명 사이에는 같이 한 지붕에서는 살 수 없는 엄연한 모순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구 과학 물질 문명이 어떻게 왔는가를 살펴보다가 한국의 미래도 과학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의원님은 은근히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일 때가 많으세요. 의원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교회에서들은 의원님 같으신 분들의 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의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의원님이 보시는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시대의 지식, 지성을 총동원하여서 교회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을 저술하였죠. 칼 바르트가 그렇고 폴 틸리, 불트만, 몰트만, 샤르댕, 한스킹, 구티에레즈, 우리 한국에 와서는 변선한, 서남동, 한태동 등 많은 신학자들이 중심 주제는 예수가 정말 누구였느냐, 교회는 어땠느냐,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었죠. 당연히 교회 내 의회가 있었다면 의견들이 시대에 따라 백가쟁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은 제 사상의 아주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요. 교회가 처음부터 민주적으로 의의 기능이 살아 움직였다면 기독교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 부질없지만 최초의 교회도 당시 국가들처럼 제왕적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으로 2000년간을 내려온 것입니다. 교회가 전혀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일 리더십에 단일 교리 체계를 2000년간 고집하는 집단이었습니다. 1.1핵이라도 고쳐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봤던 것이죠. 이렇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예술론이 나와도 위험한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방신학도 위험하다, 토착화신학도 위험하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교황청과 개신교 총본부들의 새로운 정보를 다루는 태도가 매우 경직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저의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전체가 미국 중심의 서양적 패러다임과 중국 중심의 동양적 패러다임으로 양분되어 동서냉전 시대처럼 다시 동서대립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서구적 표준이 있고 이에 맞서는 비주류 연합처럼 중국과 아람권, 이란, 이라크 등의 회교,
이슬람 문화권 연합이 진영을 형성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러시아도 비주류 연합으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의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도 크게 보면 이 대결 구도에 어디에 서느냐? 미국 편 설래? 중국 편에 설래? 결국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8가지 큰 세상을 3바퀴 도는 동안 국내외 안팎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현실의 문제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어느 편에 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 쪽에 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을 잘 키우고 인큐베이터 시켜온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매우 큰 문제 제기입니다마는 국가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나의 운명이라는 것도 국가의 운명과 별개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식민지가 되거나 패진국이 되면 그 국민들의 삶은 질곡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말 잘 판단하여 국민들의 삶 전체를 안정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국가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남북한 대결 냉전 구조 하에서 한국을 지킨 것은 미일 동맹 체제이고 북한을 지원했던 것이 소련과 중공이었습니다. 북한이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침이라는 것을 했고, 그때 미국과 UN 16개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날아갔습니다. 중국은 끝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로막았던 국가입니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중국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소련과도 수교하고 중국과도 수교해 친구처럼 지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더라도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관계가 형성되려면 과거에 대해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러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못 도와줘서 안달입니다. 세상사에는 뭐든지 상대가 있고 상대가 하는 만큼 내 쪽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도 마음먹기 달린 문제이며 어느 한순간에 얼음장 같았던 관계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냉전 구조로 가자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쪽이 조금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양보했을 적에 상대가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하지,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나온다면 다시 관계는 옛날로 돌아가 얼어붙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과 중국을 중재할 수도 있고 동서양 문명이 화합적으로 만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위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기회를 주기에 우리를 시련에 빠뜨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가 최고다 하고 자꾸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한 일입니다. 인권 과학 국가가 되면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세계 중심 무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건제적, 독재적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도 좀 바꾸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발표하고 전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21세기에 맞는 신버전으로 국가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제의 공작이라고 보는 시각부터가 촌스러운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가 되려면 동서양 문화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등서평이라는 지도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토론 시간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원복 의원님에게 기대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늘 정치인은 의사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사회의 병, 역사의 병을 고치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감히 수술칼을 들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팔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던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치평론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름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물질, 생명, 인간, 역사, 언어, 상상력, 현실, 지혜의 8가지 세계를 다시 수련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전문적인 영역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